월세를 받으면서도 원금 회수를 할 수 있고, 분할된 호실이 있다면 먼저 한 호실을 팔면서도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물건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강의 때는 장표하고 주소 다 오픈하거든요. 모든 물건에 제 거 등기부 떠봐라. 똑같이 된다. 초보분들이 지금 상가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상가는 어떤 그때 시점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가 만약에 금리가 높거나 막 이런 상황이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수익률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점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는 그 주거용 투자 아파트가 그렇겠죠. 아파트는 한번 공급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뭐 2, 3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리 딱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주거용 투자나 아파트는 그래도 그 지역 분석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가는 지금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고, 항상 꾸준하게 시작하는 시점이 그냥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분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는 지역이고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상가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본인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고 전세가 얼마하고 막 매매가가 얼마인지 막 알지만 상가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관심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상가 얘기하면은 뭐 입지, 아니면 동선, 뭐 사람들이 뭐 다니는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관심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본인이 아침에 그 집에서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할 때 가는 동안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로 맨날 다니실 거잖아요. 그게 주동선인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상가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쪽에 그거에 대한 그 지역을 먼저 관심을 갖는 거가 출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저기는 임대료가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1층에 뭐 김밥집이 있는데 김밥집이 임대료가 얼마일까? 그럼 저 사람은 김밥을 팔면은 얼마 정도 남으면 저 사람이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근데 궁금하면 그냥 근처 부동산 사장한테 여쭤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여쭤보면 뭐 하나하나 이제 맞춰나가. 1층에 맘스터치가 있으면 그 근처 그 위에 건물이나 그 근처 그 떡볶이집이나 그 맘스터치가 있으면 그 높은 확률로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원이 있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한 지역을 알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 있을 만한 업종이 그쪽에 똑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한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대충 이제 학원들은 얼마 정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보습학원이라든가 이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에 들어가 있고, 뭐 큰 학원은 몇 평 정도, 치과는 최소한 몇 평 정도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가 투자에는 지금이라는 건 없다.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최근 뉴스들을 보면 요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상가들 공실이 많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또 초보분들이 많이 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그 온라인 시대고 그다음에 뭐 AI 시대든 뭐 사람들이 비대면이 많고 막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나만의 지역을 많은 분들이 선정한다고 하실 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역세권이면 좋고요. 여기 있으면 좋고요. 배우 세대는 분명히 좀 존재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근생 라인하고 상업 라인이 같이 있는 지역이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들은 다 그렇게 되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군데만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다른 데도 거기에 여기 그 지도만 봐도 여기에는 아마 그 학원가가 있을 거고 근생 라인이 있을 거다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세대가 있고 그 근생 라인이 있는 그런 지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꼭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병원은 가야 되고 학원은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이든 학원이든 거기에 배우 세대에 있을 만한 물건 중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되니까요. 경기가 안 좋고 좋고도 있겠지만 수익률을 계산해서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가 내려간다고 하면 임대료에 그 내려간 임대료에 맞춰가지고 수익률을 내 기준 수익률을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딱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인데요. 예. 루블님은 수익률에 맞춰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맞게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한 가슴이 뛰고 있는데요. 자, 루블님은 상가 물건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제가 강의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상가 물건을 선정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나만의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요. 나에게 맞는 투자인가 여기에서는 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기 거제도에 있는 물건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이 뭐 그 1억인데, 뭐 100억짜리 건물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나에게 맞는 투자라는 게 그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은 여기 누가 좋다, 누가 뭐 여기서 돈을 벌었다, 그 지역이 뜬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선정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또 뭐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저같이 전업 투자자인 사람은 전업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거 빼고 시간을 내야 되니까 먼저 본인한테 나에게 맞는 투자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임대에 대한 복수의 방법이 있는가. 그 상가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상가를 사기 전에 여기에 어떤 임대를 넣지 그 하나 업종이 아니라 최소한 뭐 2개 이상, 많게는 뭐 5개 이상 임대에 대한 복수의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여기가 PC방이 좋을지 당구장이 좋을지 뭐 어떤 게 좋을지 이거 최소한의 그 복수의 임대 방법을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나의 임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 물건이라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임대에 대한 복수에 대한 방법을 항상 생각하는 것 같고요. 레버리지 수익률 했을 때 20%, 15% 이상 되는 물건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물건 자체가 많을 때는 그때는 50%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 한 15% 정도 돼야 매입을 하든가 낙찰을 받던가 해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수익률을 15%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최종 투자금 대비 곧장 팔았을 때 고가가 아니라 거래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곧장 그걸 매도했을 때 100% 수익률이 나는가. 그러니까 이거 최종 투자금의 개념이니까요.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뭐 최종 투자금에서 100% 나는가. 또 하나는 2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원금 회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임대료가 높이 되면 그걸 1년이나 2년 있다가 대환 대출을 받아서 원금 회수하는 방법. 아니면은 2개 호실을 사서 1개 호실을 이제 2개 호실을 나눈 다음에 1개 호실을 팔아가지고 원금 회수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이 원금 회수의 개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년 이내에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수익률 50%로 넘어가게 되면 2년 지나면 원금 회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물건은 거의 흔치 않으니까요. 대환 대출을 해서 원금 회수하든 분할해서 일부를 팔아서 원금 회수하든 이 세 가지 원칙. 정리하자면 그 레버리지 수익률 15% 이상, 그 다음에 곧장 팔았을 때 최종 투자금의 세전 수익률 100%,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되는 물건. 이게 모든 게 부합돼야지만 저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투자하는 물건들은 거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보다 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할 때 아주 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때는 이 기준을 무조건 되는 물건만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가라는 게 보통 상가 임대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씩은 항상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어떤 기획 타겟되는 임차를 할 수 있나? 분할등기를 하나? 아니면은 전세를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면적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서비스 면적이 있던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남들과 다른 어떤 그 임차를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 뭐 이런 거는 무조건 하나씩 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구 전략 및 관리가 수월한가? 출구 전략은 매도인데 저는 매입하기 전부터 어떤 누구한테 얼마에 나한테 사는 사람은 얼마의 수익률이 시장에서 거래니까 얼마에 어떤 사람한테 팔겠다라는 것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수월한가는 보통 그 임대업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손이 많이 가든가 막 그런 물건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임대업이 아니라 그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높죠. 공유 오피스가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그건데 이제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고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임대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한 것도 중요하고 관리가 수월한 게 중요한 게 이래야지 지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물건 매입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이 페이지 안에서도 이 고수의 엄청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제 깊이 느꼈던 거는 원금 회수라는 게 저는 처음에 어떤 거지 생각했는데 월세를 받으면서도 원금 회수를 할 수 있고 분할된 호실이 있다면 먼저 한 호실을 팔면서도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투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런 물건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강의 때는 장표하고 주소 다 오픈하거든요. 모든 물건에 제 거 등기부 떠봐라. 똑같이 된다. 여기 계신 뭐 구독자분들이 1년에 뭐 상가를 뭐 수십 개 살 거나 뭐 10개씩 살 거 알잖아요.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됩니다. 2년에 한 개는 이런 물건이 나오거든요. 2년에 한 개씩 사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원금회수 하면 또 2년에 한 개씩 사고. 근데 이제 뭐 원금회수 했던 그게 대환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갖고 있으면서 수익률도 나오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보통 상가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자주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보통 상가를 사고 난 다음에
그 곧장 1년 안 됐을 때 일부 물건을 내놓던가 물건 내놓거든요. 언제 거래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원하는 아까 그 기준으로 이제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안 팔려도 갖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15% 이상 계속 꾸준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원금 매수도 될 거고, 팔리면 원금 매수 하든가 해서 또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갖고 있어,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이런 하방을 막아주는 생각을 처음 살 때부터 해야지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생각하게 되면 그건 모든 투자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게 정말 저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게 이 상가라는 게 사실은 파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루블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대환 대출을 하던 아니 월세 수익률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면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를 매입 전부터 설계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저한테는 머리를 탁 치는 그런 인사이트였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물건을 잘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장을 가야 되는데요. 루블님은 상가 임장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그 서치를 하겠죠. 서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향후에 뭐 얼마에 뭐 이거 다 생각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임장은 가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수익률의 역산으로 매매가가 거의 이제 그 측정이 되는데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6%에 거래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게 2억에다가 뭐 보증금이 2천이라고 하면 2억 2천 정도가 시장의 거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임대료가 제일 중요한데 그 임대료를 그 임차인 분은 아니면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업종마다 이 그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정확하게 임장 가서 확인하는 게 그 임장의 이유인 것 같아요. 상가가 1층에 정말 야장도 할 수 있고 진짜 역세권이고 여기에 바로 나오자마자 사람 유동인도 엄청 많아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전용이 만약에 10평이에요. 전용이 10평이면 보통 분양평수는 20평 정도 하겠죠? 근데 이거 분양평당가 얼마에 2층 이런 거 얼마에 분양사가 그 신도시 모르겠어요. 못해도 7천만 원에 합니다. 5천에서 7천에 하거든요. 그럼 7천만 원 해요. 그럼 20평이면 14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40평이니까 28억. 아니 더 낮게 20억, 25억이라고 쳐봅시다.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야지 될까요? 1,000만 원 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0만 원 받으면은 1,000만 원 받으면 25억, 1,000만 원이면은 이게 수익률 몇 프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임차인이 여기 20평에서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못한다는 거는 매매가가 높든가 매매가가 높은 게 맞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단위 면적 20평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기 치킨집이라고 해봅시다. 임대료가 만약에 2천만 원 정도 만약에 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여기 닭을 얼마나 튀겨서 얼마나 팔아야지 2천만 원 2천만 원 관리비도 절대 내고 안 되죠. 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임장을 가가지고 임차인의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었던 이 물건이 그 매매가가 25억이면 최소한의 뭐 그 3%도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20평에서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려고 하는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은 이 1,000만 원 플러스 관리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내야 되고 자기 수익도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이 감당 가능한 임차인이 과연 있을까? 보통 분양상가에서 그런 게 많죠. 이렇게 얼마의 임대가 채워졌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아니면 이 임차인이 나가버리면요. 그래서 결국은 임장을 가가지고는 여기에 임차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당 가능한 임대료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향후에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임차인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임장은 그 전에 선정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품을 팔고 스토리나 투자 아이디어를 다 갖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임대료를 파악하는 거지만, 임대료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면, 그 안에 들어올 업종별로 아니면 안에 들어온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임장의 목표겠죠.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그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정확하게 그 특정이 되던가 아주 높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좁은 데에서 그 확신에 찬 임대료나 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매입하던가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가는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갔을 때 뭐 월세 얼마 받는다를 저는 이제 숫자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루블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월세를 알아봐라.
이게 정말 찐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기 전에 복수의 임대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당구장, PC방, 뭐 학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평수에 예를 들어서 가기 전에 평수를 알 거잖아요. 아니면 그 50평이다. 그럼 30평이다. 그럼 30평에 들어올 임차인과 50평에 들어올 임차인은 또 다르고. 그다음에 그 임차인이 들어올 임차인이 어떤 특정된다면 그 친구들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또 다르고. 그래서 병원들도 그 단위 면적당 강남에는 왜 성형외과나 뭐 그 피부과 이게 많냐면 단위 면적당 제 돈을 많이 버는 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강남에 그 임대료를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강남에 없잖아요. 거기는 그 임대료를 감당 못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임차를 넣겠다라고 하면 그 넣으려고 하는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찐 조언입니다.